고대의 점성가들은 하늘을 볼 때 단지 별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성격을 읽고 기질을 나누고 시간의 결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핵심에는 7행성과 12개의 황도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별자리를 성격표처럼 소비합니다. 어느 별자리는 열정적이고 어느 별자리는 신중하며 어느 별자리는 감성적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본래 점성학에서 별자리는 단순한 캐릭터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황도대는 하늘을 나누는 좌표였고 행성은 그 좌표 위를 움직이며 의미를 만드는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사람의 탄생 순간 위에 배열될 때 점성가들은 거기서 하나의 삶의 도식을 일궈내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래된 언어가 어떤 단어와 어떤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황도대라는 말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도대는 단순히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같은 이름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태양과 달, 그리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행성들이 지나가는 띠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황도대는 먼저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천체들이 움직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성학은 이 길을 12개의 동일한 구간으로 나누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이 황도대를 12개의 구역으로 정리했고 각 구역은 30도씩 동일한 크기를 갖는 상징적 자리로 다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점성학의 12궁이 실제 하늘의 별자리 크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별자리는 제각기 크기와 모양이 다르지만 점성학은 그것을 균등한 12구간으로 조직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하늘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해석 가능한 질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별자리를 하나의 성격표처럼 받아들이지만 본래 점성학의 출발점에서 황도대는 성격을 붙이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위치를 정하기 위한 좌표였습니다. 어디에 태양이 있는가, 어디에 달이 있는가, 어느 행성이 어느 구간을 지나고 있는가. 점성학의 첫 번째 질문은 늘 성격이 아니라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곧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점성학의 날짜와 실제 천문학적 별자리 위치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지구 축의 장기적인 흔들림, 곧 세차 운동 때문에 별자리 위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점성학의 황도대는 실제 하늘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해석하기 위해 정리된 상징적 구역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정리하자면 황도대는 하늘의 동물 그림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과 달과 행성이 지나가는 길을 12개의 동일한 자리로 나눈 점성학의 기본 좌표 체계입니다. 점성학은 바로 이 좌표 위에서 자신의 언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점성학은 이 12개의 자리에 서로 다른 성질을 배치합니다. 오늘날 대중문화 속 별자리 이야기는 종종 하나의 별자리를 하나의 성격으로 환원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체계 안에서 각 궁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여러 층위의 분류가 겹쳐진 자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류 가운데 하나가 네 원소, 즉 불, 흙, 공기, 물입니다. 불의 별자리는 대체로 발화하고 추진하는 힘과 연결됩니다. 흙의 별자리는 안정과 구조, 물질적 질서와 연결됩니다. 공기의 별자리는 연결과 사고, 소통과 이동의 성격을 띱니다. 물의 별자리는 가뭄과 정서, 흡수와 내면성의 방향으로 읽힙니다. 이 네 원소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고대 사회 안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별자리는 그 원리를 하늘의 좌표 위에 배치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원소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12궁은 다시 세 가지 성질로 나뉩니다. 시작하는 힘, 유지하는 힘, 변환하는 힘입니다. 이를 오늘날 흔히 카디널, 픽스드, 뮤터블이라고 부릅니다.
시작하는 별자리는 사건을 열고, 유지하는 별자리는 형태를 지속시키며, 바꾸는 별자리는 흐름을 전환합니다.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별자리를 단지 정적인 성격이 아니라 운동하는 원리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먼저 어떤 성질의 조합인가로 읽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리는 불이면서 시작의 힘을 가진 자리이고, 어떤 자리는 땅이면서 유지의 힘을 가진 자리이며, 또 어떤 자리는 물이면서 변화의 힘을 가진 자리입니다. 이처럼 12공은 각각 하나의 독립된 캐릭터가 아니라 네 원소와 세 성질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해석의 격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점성학에서 별자리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구조라는 점입니다. 원소는 그 자리가 어떤 재질을 가졌는지 말해주고, 성질은 그 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별자리는 하늘 위에 배치된 성질의 조화표입니다. 황도대가 좌표라면 그 위를 움직이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전통 점성학에서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7개의 고전적 천체, 곧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입니다. 현대 천문학의 기준에서 보면 태양과 달은 행성이 아니지만, 전통 점성학은 현대 천문 분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범주보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늘의 운동과 영향이었습니다. 이 일곡천체는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물체가 아니라 각기 다른 상징적 기능을 가진 주체로 읽혔습니다. 태양은 중심성과 생명력, 드러남과 권위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이해되었고, 달은 변화와 순환, 몸과 가까운 세계를 상징하는 쪽으로 읽혔습니다. 수성은 사고와 전달, 계산과 중계를, 금성은 조화와 매혹, 결합과 친화의 힘을, 화성은 충돌과 절단, 투쟁과 추진을, 목성은 확장과 보호, 질서와 성장의 원리를, 토성은 한계와 구조, 시간과 무게를 상징하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징이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점성학은 메소포타미아의 징조 전통, 그리스 신화의 신적 성격, 네 원소와 그 성질, 여러 철학적 반대쌍의 체계를 겹쳐가며 행성의 의미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행성은 단순히 저 별은 이런 성격이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층위가 축적된 의미의 결절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황도대와 행성의 관계도 분명해집니다. 황도대가 무대라면 행성은 그 무대 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황도대가 문법의 자리라면 행성은 그 자리에 실제 의미를 불어넣는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점성학은 하늘을 정지된 표지판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힘들이 특정한 자리 위를 지나가며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점성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지 행성이 있고 별자리가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서로 체계적으로 연결됩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점성학에서는 각 황도대 구간을 특정 행성의 집 또는 거처로 이해했습니다. 영어로는 도미실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곧 어떤 별자리가 어떤 행성에게 더 자연스러운 자리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사자자리와 달은 개자리와 연결됩니다. 수성은 쌍둥이 자리와 처녀자리, 금성은 황소자리와 천칭자리, 화성은 양자리와 정갈자리, 목성은 사수자리와 물고기자리, 토성은 염소자리와 물병자리에 배속됩니다. 이 배속은 단순한 낭만적 연상이 아니라 점성학 내부에서 의미를 조직하는 기본 규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별자리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그 자리를 다스리는 행성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시 읽히게 됩니다. 여기서 체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12고은 다시 더 작은 단위들로 세분되기도 하고, 어떤 위치는 특정 행성에게 높아진 영향력, 곧 고향의 자리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힘이 약해지는 위치도 상정됩니다.
이런 세부 개념들은 점성학이 단지 인상비평의 모음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 힘의 정도와 관계의 질을 다르게 읽는 체계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파트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점성학에서 행성과 별자리는 느슨한 이미지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집인가, 어디에서 힘이 높아지는가, 어디에서 약해지는가를 포함하는 상징적 위계의 체계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해야만 왜 어떤 행성이 어느 별자리에 있을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여겨졌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황도대와 12궁, 그리고 7행성을 따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성학의 핵심은 이 목록들을 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그 목록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읽는 데 있습니다. 같은 행성이라도 어느 별자리에 놓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같은 별자리라도 어떤 행성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작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다른 행성과의 위치 관계까지 겹쳐지면 하나의 차트는 단순한 표가 아니라 복합적인 관계망이 됩니다. 이 때문에 점성학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무슨 별자리니까 이런 사람이다 라는 식의 단순 공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원래의 체계에서는 행성의 성질, 별자리의 성질, 위치 관계, 상승하는 지점, 하우스의 배치가 함께 읽힙니다. 그러므로 점성학은 단어장이라기보다 문장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행성은 단어이고 별자리는 그 단어가 놓이는 문맥이며, 뒤에서 다루게 될 하우스와 각도 관계는 그 문장이 실제로 어떤 삶의 장면을 이루는지 결정하는 문법에 가깝습니다. 이는 점성학을 이해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가 단어만 보고 문장의 의미를 모두 알 수 없듯이 별자리 하나만 보고 차트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점성학이 오랫동안 복잡한 지식 체계처럼 여겨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 하나를 암기하는 일이 아니라 상징들 사이의 관계를 읽는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체계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졌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복잡한 상징 체계를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지식처럼 다루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이름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와 그의 저자 테트라비블로스입니다. 그는 점성학을 완벽하게 정확한 학문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움직임이 지상 세계에 물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점성학은 그런 영향을 기술하려는 불완전하지만 정당한 지식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성학이 오랫동안 단지 민간 신앙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려는 하나의 이론적 시도처럼 다루어지는 배경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점성학은 어떤 시대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인간, 자연과 사건, 우주와 삶 사이의 대응관계를 설명하려는 체계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그것을 과학이라고 부를 수는 없더라도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은 충분히 배워야 할 지식이었고 계산하고 해석해야 할 기술이었습니다. 이 지점은 점성학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로 돌아와 점성학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점성학은 대개 태양 별자리 중심의 간단한 해석입니다. 신문이나 앱, 짧은 영상이나 카드 뉴스 속 점성학은 종종 12별자리를 각각 하나의 성격 유형처럼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살펴본 구조를 떠올려 보면 그것은 원래 체계에 극히 얇은 표면만 남긴 형태에 가깝습니다. 전통적인 점성학은 태양 하나만 보지 않았습니다. 달과 여러 행성의 위치, 그들이 어느 별자리에 놓였는지,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출생 순간에 하늘이 어떤 방식으로 열려 있었는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별자리 운세는 원래 훨씬 복잡했던 해석 체계에서 이해하기 가장 쉬운 한 조각만이 대중문화 속에 살아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현대의 별자리 운세가 그 복잡한 책의 일부만 남긴 것이라면 원래의 점성학은 실제로 어떻게 읽혔을까요? 행성과 별자리가 함께 놓인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의 지도처럼 해석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바로 그 지점, 즉 점성학의 단어들이 실제로 한 장의 문장이 되는 자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황도대와 행성에서 그것이 배열되는 차트 그 자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로스코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로스코프란 특정한 순간의 하늘을 한 장의 도식으로 묶어낸 것입니다. 거기에는 태양과 달, 행성들의 상대적 위치가 들어가고 상승점과 중천과 같은 중요한 지점도 함께 표시됩니다. 오늘날 흔히 출생 차트라고 부르는 것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즉 전반부에서 우리가 따로 배운 황도대와 행성은 이제 호로스코프라는 하나의 구조 안에 함께 배치됩니다. 호로스코프가 중요한 이유는 점성학이 여기서 비로소 실제 해석의 형태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별자리 하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늘 전체가 어떤 배열을 이루고 있었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 도식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 순간의 우주 질서를 한눈에 읽기 위한 장치입니다. 점성가들은 이 안에서 성격과 사건, 가능성과 긴장을 함께 읽어내려 했습니다. 쉽게 말해 황도대와 행성이 점성학의 어휘라면 호로스코프는 그 어휘가 한순간에 배열된 전체 문장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정지된 도면처럼 보여주지만 실은 그 안에서 여러 힘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는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해석의 지도입니다. 그렇다면 호로스코프는 어디서부터 읽기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상승점입니다. 헬레니즘 점성학에서 상승점은 동쪽 지평선 위로 막 떠오르는 황도대의 지점을 가리킵니다. 점성가들은 바로 이 지점을 첫 번째 자리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태양 별자리는 흔히 태어난 날 태양이 어느 구간에 있었는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상승점은 태어난 그 장소에서 그 순간 동쪽 하늘에 무엇이 떠오르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태양 별자리가 하늘 속 한 천체의 위치를 말한다면 상승점은 그 하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방향으로 열리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셈입니다. 헬레니즘 전통에서 상승점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12개의 자리, 곧 삶의 여러 영역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점의 하늘은 단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떠오르고 서쪽으로 지며 지평선과 천정의 축을 이루며 공간화됩니다. 점성학은 바로 이 공간적 질서를 해석의 틀로 사용했습니다. 상승점은 그 틀의 첫 문입니다. 그러므로 차트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별자리인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태어난 순간 하늘이 어느 방향에서부터 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열렸는가를 묻는 일입니다. 상승점은 바로 그 물음의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상승점이 정해지면 차트는 12개의 구획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이 하우스입니다. 하우스는 점성학에서 1009를 12개의 영역으로 나눈 자리이며 호로스코프 안에서는 인간 삶의 서로 다른 부문과 연결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간단히 말해 별자리가 하늘의 성질을 말해준다면 하우스는 삶의 무대를 나누어 보여주는 틀입니다. 호로스코프 설명에 따르면 차트는 흔히 원형으로 그려지고 그 안이 12개의 구획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 구획에는 인간 삶의 여러 부문이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결혼 같은 삶의 주제들이 각각 특정 하우스와 연결되며 어느 행성이 어느 하우스에 놓이는지가 그 영역의 해석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별자리와 하우스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자리는 하늘의 구간이고 하우스는 삶의 구간입니다. 별자리는 기질과 성질을 말해주고 하우스는 그 기질이 삶의 어느 영역에서 드러나는지를 말해줍니다.
같은 행성이라도 어느 하우스에 놓이는가에 따라 이야기의 무대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점성학의 해석은 훨씬 더 구체적인 인간 서사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트는 단순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도식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어떤 힘이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도처럼 이해됩니다. 행성은 배우이고 별자리는 그 배우의 기질이며 하우스는 그 배우가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헬레니즘 점성학에서는 이 12개의 자리가 단순한 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국면을 담당하는 장소들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그리스 점성학에서 도데카트로포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트의 각 자리가 태어난 사람의 삶에서 서로 다른 측면을 드러내는 구조로 읽혔다는 점입니다. 이 개념은 흥미롭게도 앞서 설명한 황도대와도 대응됩니다. 하늘은 12개의 구간으로 나뉘었고 삶도 12개의 장소로 나뉩니다. 전자는 우주의 질서를 조직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그 질서를 인간 삶의 여러 측면으로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점성학은 하늘을 12부분으로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 또한 12개의 서로 다른 장면으로 재배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차트의 원은 단순한 상징 도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구조와 인간 삶의 구조가 서로 대응된다고 믿었던 사고의 흔적입니다. 어느 하우스가 몸과 더 가깝고 어느 하우스가 관계나 재산, 공적 삶과 더 연결되는가 하는 구분은 결국 우주의 좌표를 삶의 국면으로 옮겨놓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차트의 진정한 복잡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행성이 어느 별자리에 있고 어느 하우스에 있는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점성학은 행성들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도 함께 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흔히 각도 관계, 즉 아스펙트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헬레니즘 점성학에서는 행성들이 서로 어떤 위치 관계를 맺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떤 관계는 대체로 긴장되거나 불리한 쪽으로, 어떤 관계는 상대적으로 조화롭거나 유리한 쪽으로 읽혔습니다. 예를 들어 대립과 사분 관계는 부담과 갈등 쪽으로, 삼분과 육분 관계는 비교적 조화와 협력 쪽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해석은 훨씬 더 복잡했지만 큰 방향에서 보자면 점성학은 행성 하나에 고립된 의미보다 행성들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역학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점성학이 관계의 기술이라는 특성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힘은 서로를 도와주고, 어떤 힘은 부딪히며, 어떤 힘은 같은 목표를 향해 흐르고, 또 어떤 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깁니다. 차트는 정적인 성격표가 아니라 이런 긴장과 조화가 동시에 걸려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점성가들은 한 행성의 성질만 보지 않고 그 행성이 누구와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지까지 함께 읽으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점성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트 읽기가 단순한 분류표 해석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제 앞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성가들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황도대의 구간과 행성의 위치를 확인하고 상승점을 정하고 12개의 자리를 배치한 뒤 그 안에서 행성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 차트는 별자리 이름 하나를 뽑아 성격을 부여하는 간단한 표가 아니라 여러 층위의 정보를 한 번에 읽는 복합적인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 안에서 황도대는 배경을 이루고 행성은 힘을 가지고 움직이며 상승점은 시작점을 열고 하우스는 삶의 무대를 나누고 각도 관계는 그 힘들 사이의 긴장과 조화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차트를 읽는다는 것은 나는 어떤 별자리인가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어느 영역에 어떤 힘이 어떤 관계 속에서 놓여 있는가를
해석하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호로스코프를 하나의 삶의 지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지도는 실제 지리공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 공간 안에서 한 사람의 기질과 경험, 긴장과 경향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점성학은 오랫동안 개인의 성격, 운명, 사건의 흐름을 읽는 하나의 체계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대 점성가들은 왜 하늘을 보며 단지 별을 본 것에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늘이 그들에게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황도대는 그 질서를 12개의 자리로 나눈 좌표였고, 행성은 그 좌표 위로 움직이며 의미를 만드는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호로스코프는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탄생 순간 위에 배열된 한 장의 문장이었습니다. 점성학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지지되는 체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것은 별자리 성격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인간, 우주와 삶 사이에 대응 관계를 찾으려 했던 오래된 해석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점성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보이지 않는 질서를 어떻게 상상하고 구조화했는지를 읽는 일이기도 합니다. 황도대와 행성은 단순한 상징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질서를 인간의 삶으로 번역하기 위한 오래된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호로스코프는 그 언어가 한 사람의 탄생 순간 위에 펼쳐진 한 장의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구조가 이후 시대를 지나며 어떻게 재해석되고 변형되었는지, 그리고 중세와 르네상스, 근현대의 오컬트 전통 속에서 점성학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는지를 더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오피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